그 반지 어디서 난 겁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거실이 실제하는 공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사람에서 반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낡았지만 형태는 선명했습니다. 중앙의 작은 흠집까지도 기억 속과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흠집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5살 딸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모래에 부딪히며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딸을 안아 올리며 말했었습니다. 괜찮아. 반지는 좀 다쳤지만 우리 공주는 안 다쳤으니까. 딸아이는 그날 울음을 그치고 반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었습니다. 아빠, 이 흠집 절대 고치지 마. 이게 우리만의 표시야.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우는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있던 아이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입니다. 20해 동안 매일 밤 그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꿈에서 그 반지를 받고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시간이 한 여자 손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소연은 그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손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하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박정호는 평생을 일로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기업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으로는 늘 승리했지만 집안에서는 늘 패배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을요. 사무실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했고 수천 명의 직원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늘 조용했습니다. 불이 켜진 방은 서재와 침실뿐이었고 나머지 공간들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텅 비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호는 자신이 집이 아니라 무덤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15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지고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매일이 장례식 같아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그 후로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의 부재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어느 쪽도 몰랐습니다. 외동딸은 20해 전 비 오는 날 사라졌습니다. 2004년 9월 17일. 그날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이었습니다. 5살이었던 딸 서연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차량 기사가 데리러 갔지만 유치원 앞에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미친 사람처럼 서울 전역을 뒤졌습니다. 경찰을 동원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방송에 나가 눈물로 호소했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의 하루는 살아낸다라기보다 버틴다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서연이가 어디 있을까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들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정호는 늘 서연이를 쫓아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저 멀리 보이는데 아무리 뛰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소리쳐 불러도 서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죄책감이 먼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그날 일찍 퇴근했다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갔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매일 같은 후회가 목을 조였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살아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서연이는 어디선가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정호는 서연이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난감도 옷도 책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시켰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가끔 밤에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을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나마 정호를 붙잡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와 회의 사이에서 정호는 잠시나마 회장이라는 가면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빈 공간이, 그 고요함이, 그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호는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반 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20해 동안 이어왔습니다. 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고혈압, 불면증,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정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뼈에 스며들어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에 새가사 도우미가 들어온 건 정호의 건강이 한계에 닿았다는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정호는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이 겹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주치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다간 1년도 못 버티십니다. 집에서라도 제대로 식사하시고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믿을 만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 고요한 무덤 같은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들도 비서들도 심지어 주치의까지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소연이 왔습니다. 면접은 비서실에서 진행했고 정호는 서류만 확인했습니다. 이력서에는 간단한 정보만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소연, 나이는 28세,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가사관리 경력 3년. 사진 속 소연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담담한 표정,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정호는 그저 알아서 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소연이 처음 출근한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호가 아침 일찍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연은 현관에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눈을 크게 마주치지 않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건 비서실에서 전달받았을 겁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연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공간에 사람의 기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빨래 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점심 무렵 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정호는 혼자 먹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식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하지만 정갈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을 때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맛, 이 온기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호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정호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방금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뜻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이소연, 그녀는 그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 소연은 늘 돈과 싸워야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이곳저곳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에서 일했지만 그런 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가사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그 중에서도 조건이 좋았습니다.
급여가 높았고 주거 제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은 아니지만 사생활을 중시하십니다. 필요 이상의 대화나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일만 잘하면 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감정을 소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잘하고 돈을 벌고 어머니를 돌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이 집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은 너무 컸습니다. 방이 여러 개였지만 사용되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지쳐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일만 하자,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다가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방만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이 방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정호는 그저 집이 굴러가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해질 이유는 그때까진 없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일했고 정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고 그 거리는 무난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깨끗해졌고 더 정돈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꽃을 사다가 거실에 놓았습니다. 정우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꽃을 보며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이제 이 집의 리듬을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고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하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공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가끔 소연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뒷모습, 거실을 닦는 모습, 빨래를 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도 가끔 회장님을 생각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배려하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슬픈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봄이 완연한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낮 햇빛이 거실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일찍 귀가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었고 오후 일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회사에 남아 있었을 테지만 그날은 문득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서재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다가 무심코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소연은 유리 장식장을 닫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윤곽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유리를 닦다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손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끼워진 반지가 빛을 받아 짧게 반짝였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음악도 청소기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실버 색상의 작은 반지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작은 흠집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가 가슴을 쥐어짜듯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건, 그 반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모양이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그려 만든 디자인이었습니다. 보석 가게에 가서 스케치를 보여주며 주문 제작했던 반지였습니다. 딸 서연이의 5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날을 정우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 여름 서연이가 선물 상자를 열며 소리쳤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작은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지야, 우리 공주님을 위한 특별한 반지. 정우는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와, 너무 예뻐. 서연이는 손을 이리저리 돌리며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서연아, 이 반지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정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절대 안 잃어버릴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 반지는 아빠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끼고 있어야 해. 알았어, 아빠. 서연이는 반지를 끼고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연이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반지 잘 끼고 있지?
응, 보여줄까? 서연이는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은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빠가 항상 곁에 있는 거야. 알겠지? 응, 나도 아빠 사랑해. 서연이는 정호의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 바로 그 반지가 지금 소연의 손에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호가 서 있는 걸 눈치채고 돌아봤습니다. 아,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연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시선을 따라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 반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소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어렸을 때? 정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호시설에 있을 때 이미 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 거라고. 소연의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호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보호시설은 어디였습니까? 서울이요. 강북구에 있는. 정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물 가져올까요? 하지만 정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혼자 있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정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의 햇빛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저게 정말 그 반지일까? 아니, 틀림없었습니다. 그 디자인, 그 크기, 그 흠집,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반지가 소연에게 있는 걸까?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똑같은 반지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정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소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청소할 때도, 스쳐 지나갈 때도 정호의 눈은 계속 과거를 확인하듯 소연의 손과 습관과 표정을 더듬었습니다. 소연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졌을 때 5살이었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25살이어야 했습니다. 나이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나이를 잘못 기록했다면, 정호는 소연을 관찰했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할 때 턱을 괴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방식도 유심히 봤습니다. 국그릇을 들 때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드는 습관도 눈여겨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린 서연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호가 국그릇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서연이는 매번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었습니다. 우연일까?
소연이 웃을 때도 정우는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연이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건 우연일까? 아니면 20해 동안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는 걸까? 밤마다 정우는 서재에 앉아 소연을 생각했습니다. 반지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DNA 검사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소연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사를 요구하면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정우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소연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회장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무례하게 굴었던 적이 있었나? 소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더 적게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우의 시선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혹시 신뢰를 범했나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왜 그런 생각을? 최근에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이 복잡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소연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연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책장에 꽂힌 그림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서연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손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길게, 깊이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우는 조용히 조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이소연 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더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요? 출생 기록, 보호시설 관련 서류, 학교 기록, 거주 이력,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조용히요. 본인이 모르게.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우는 그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머릿속은 온통 소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연을 마주칠 때마다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반지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정우는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질문했다가 소연이 놀라서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우의 시선을 느낄 때면 움찔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나를 보실까? 불안했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했고 이 일의 급여는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정호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정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소연 씨의 기록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출생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1996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병원 출생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보호시설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이소연 씨는 1999년 추정 나이 약 5-6세 무렵에 서울 강북구의 한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1999년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해가 2004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입소 당시 이소연 씨는 기억상실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정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미상 후에 이소연으로 등록. 나이는 추정 5-6세. 발견 장소는 서울역 근처. 특이사항은 기억상실, 신원미상,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음. 정우의 눈이 마지막 문장에 꽂혔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음. 숨이 막혔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보호시설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실종 아동 기록과 매칭되는 케이스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추정해서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었고 기다려요.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실종 아동 기록과 매칭하지 못했다고요? 네. 당시 보호시설과 경찰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소연 씨가 발견된 시기가 1999년이고 회장님 따님이 실종된 시기가 2004년이니 시간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만약 소연 씨의 나이가 잘못 기록되었다면 5-6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어렸다면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혹시 조사해 주세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서울과 그 근처에서 4-5세 여아가 실종된 케이스를 모두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정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연의 기록은 6살 이전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출생 관련 자료도 희미했고 보호시설 기록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공백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나이도 딱 그때였습니다. 5살.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2004년 9월 17일 금요일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정우는 일찍 출근 준비를 했고 서연이는 유치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그림 그리기 시간이야.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그림 잘 그리잖아. 응, 오늘은 가족 그림 그릴 거야. 좋네. 아빠 얼굴 잘생기게 그려야 돼. 알았어. 서연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와요. 그림 보여줄게요. 그래, 아빠가 일찍 올게. 하지만 그건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형 거래처와 문제가 생겨서 정우는 회의에 묶였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아직 안 왔어요. 뭐라고요? 정우는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량 기사한테 전화했는데 유치원에 서연이가 없었대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하원했다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도 지금 갑니다. 정우는 회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정우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리 서연이. 정우는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서연이가 몇 시에 나갔습니까? 누구랑 나갔습니까? 혼자 나갔어요. 평소처럼 차가 올 거라고 해서. CCTV는요? CCTV 확인했습니까? 네, 지금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CCTV에는 서연이가 유치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혼자 걸어 나가서 길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CCTV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밤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와 경찰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비를 맞으며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방송에 나가 호소했습니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삶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떠났습니다. 당신을 보면 서연이가 생각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잠식되었습니다. 내가 그날 일찍 퇴근했다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갔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매일 같은 생각이 정우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이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 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20해가 지났습니다. 정우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정우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소연 기억상실 반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소연을 더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할 때 턱을 괴는 손을 봤습니다. 서연이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그림책을 볼 때 턱을 괴고 고민했습니다. 말끝을 살짝 흐리는 버릇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도 그랬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챙길 때 나오는 짧은 미소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정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짓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정호는 확신과 공포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녁은 간단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쉬면 나을 것 같아서요. 안 되죠. 지금 병원 가세요. 제가 차를 불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일을 못하잖아요. 빨리 나아야 또 일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호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소연이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소연은 약을 먹고 쉬었습니다. 정호는 저녁을 직접 챙겼습니다. 아니, 챙기려고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라면을 끓이려다가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스프를 언제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서 요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호는 외부에서 죽을 시켜서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 씨, 식사하세요. 아, 회장님, 제가 나가서.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정호는 쟁반에 죽과 물을 담아 들어갔습니다. 소연의 방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개인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연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호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사진틀이 있었습니다. 소연과 나이 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아, 네. 양어머니시죠. 보호시설 원장님이셨던 분인데 제가 18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많이 그리우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일한 가족.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다시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우는 그 두려움이 20해 전부터 자신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독이었습니다. 한번 품으면 놓을 수 없는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그 독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로, 조용히 몰래 확실하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이기로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베개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정우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일치하면?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정우의 삶은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정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꾸 멍하니 서 있거나 갑자기 한숨을 쉬거나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소연은 걱정되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우의 눈빛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소연도 그런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에서도 그런 걸 봤으니까요. 자신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과거를, 아마도 가족을. 하지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꿈에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목소리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꿈을? 소연은 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있었다는 이 반지. 누가 준 걸까?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봉인된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혼자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정우는 오랫동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찾아 헤맨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단지 비슷한 반지였다면? 만약 모든 게 우연이었다면?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9%. 정우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웃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20해 동안 딸은 아버지 없이 살아왔습니다. 기억도 없이, 이름도 잃은 채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딸을 잃은 사람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정우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길게 깊이 울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명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부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잃어버린 20해를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기로, 소연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아버지가 되기로, 회장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로. 결정적인 순간은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연과 마주칠 때마다 목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20해 동안 찾아 헤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놀랄까봐, 소연이 믿지 않을까봐, 소연이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우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소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멜로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주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멜로디만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정우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멜로디는 아내가 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멜로디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렸을 때 불러주시던 노래를 아내가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흉내낸 적 없었고 녹음으로도 남기지 않았던 노래였습니다. 오직 아내와 서연이 그리고 정우만 아는 노래였습니다. 서연이가 2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서연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특별한 가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라라라 하는 멜로디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서연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제 기억 속 가장 따뜻한 멜로디죠. 아름다워요. 그죠? 서연이도 나중에 커서 자기 아이에게 불러줄 거예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4살, 5살이 되어서도 가끔 아내에게 엄마, 그 노래 불러줘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연이도 그 멜로디를 외웠습니다. 혼자 놀 때, 그림 그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노래도 잘하네. 정우가 웃으며 말하면 서연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 노래는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왜? 우리 가족만의 노래니까.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만의 노래다. 정우의 목젖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마치 어렸을 때부터 늘 불렀던 노래처럼 정우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정우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소연은 정우가 다가온 걸 눈치채고 멜로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럽게 했나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방금 부르던 노래. 정우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래요? 아, 제가 노래를 불렀나요? 네,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무의식적으로 가끔 그 멜로디가 떠올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보호시설에 있을 때도 가끔 그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아는 노래예요. 소연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기억도 안 나는데 노래는 아는 거.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황급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기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정말 내가 맞구나. DNA 검사 결과는 확실했지만 정우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을까? 혹시 다른 경우일까? 하지만 이제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 아는 그 노래를 소연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회 동안 기다렸습니다. 20회 동안 찾았습니다. 20회 동안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 하지만 천천히, 소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제가 해고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정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며칠을 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소연 씨의 어머니, 아니, 양어머니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소연 씨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정우의 목소리를 듣고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앉으세요. 소연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 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이요?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소연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연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소연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몸을 떨며 절규하듯이. 정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연에게 양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우는 고집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가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탁입니다. 소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소연은 3일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소연이 슬픔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소연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지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연 씨, 아직 쉬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일하는 게 나아요. 소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걸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소연은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말해야 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로? 정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정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해 전에 5살 딸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딸을 꿈에서 봤고 깨어나면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당신이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호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손에 끼워진 반지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딸에게 준 반지와 똑같았으니까요. 소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기록을, 모든 것을. 회장님,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아니 서연아.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말을 잃은 듯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박서연입니다. 제 딸입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이소연이에요. 당신이 보호시설에 들어간 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잘못 기재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부르던 노래. 그 노래는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가족만 아는 노래였습니다. 소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알아요. 당신이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그 습관들을.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20해 동안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소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괜찮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정호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소연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말 저예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딸이야. 소연은 무너졌습니다. 정호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20해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혼자였던 날들을 위해, 다시 만난 기적을 위해, 그렇게 20회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부녀가 되는 것과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모두 걸어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소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회장님을, 아니 아버지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서연아,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니?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다면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돼.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 정우는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넌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고 너는 이 집의 딸이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알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있어. 정우는 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 서연아. 소연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가 아버지가 준 거였구나. 소연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내가 내 딸이다라는 한마디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소연의 인생을 산산이 부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회장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서연아, 더 이상 청소하고 요리할 필요 없어. 다른 분을 고용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그냥. 아니야. 넌 이제 쉬어야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정우는 가사도우미를 새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방을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더 큰 방으로 옮기자. 아니면 내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하지만 소연은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방이 편해요. 알았어. 내가 원할 때 말해. 정우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먹었지만 이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우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노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 가고 싶지 않니? 아, 네. 좋아요. 그럼 식사 후에 같이 나가자. 네. 짧은 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연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자주 여기 왔었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그네를 좋아했고 나는 옆에서 밀어줬지. 소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정우는 웃었습니다. 언젠가 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회장님,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우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이름을 불러도 좋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좋지. 소연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정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20해 만에 듣는 그 단어였습니다. 정우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소연의 방문 앞에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잘 자고 있니? 네, 아버지. 불편한 거 없어? 없어요. 그래, 잘 자. 아버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정우는 소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파스타는 어때? 아니면 한식? 한식이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할까? 네. 소연은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우는 소연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자. 괜찮은데요?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아. 아빠가 안심하고 싶어.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십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조금 부족하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먹어야 해. 건강해야지. 네, 아버지.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조용히 차를 놓고 나왔습니다. 소연이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서 소연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차 한 잔 마실래? 네, 들어오세요. 정우는 방에 들어가 차를 건넸습니다. 잠이 안 와? 네,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무슨 생각?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생각이요.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어떤 분이셨어요? 정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구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찾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찾아볼 수 있어. 하지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소연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 넣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정호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가 없어져서 아버지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셨잖아요. 정호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가 사라진 건 사고였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건 널 지키지 못한 아빠의 잘못이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야. 그냥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야. 정호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함께 있다는 거야. 네, 아버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소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전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정호도 변했습니다.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연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비서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일찍 퇴근하시다니. 가족이 생기셨나 봐. 오래간만에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대학도 가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어요. 정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지. 뭘 하고 싶은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담이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호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멋진 꿈이야. 아빠가 지원할게. 뭐든지.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소연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보면 안 될까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찾아보자.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소연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카페 앞에 섰을 때 정호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호의 아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내의 시선이 소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소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우리 서연이. 아내는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내와 소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 합시다. 우리 모두 이제 함께 있잖아요. 아내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많이 늙었네요. 당신도요. 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정우는 소연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소연이 무대에 올라 학위를 받을 때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요. 소연은 무대에서 정우와 아내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20회의 고통이, 20회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보호시설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 일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소연의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아내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와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어머니는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까. 소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대화가 오갔고,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반지는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늦은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20회가 걸렸지만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그 단순한 생각이 정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삶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